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십니다. 간호사로 또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국회에 입성하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의 삶은 고달파지고 저임금 생활자와 모든 급여 소득자들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일터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 여성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5월 1일 우리가 보통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또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노동자의 날 챌린지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 근로자라는 그 근로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 예. 쓰여진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근로라는 말은 그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노동자가 내가 몸을 움직여 일하는 거지. 네. 부지런히 일함? 사주의 입장에서 이제 네, 근로자 그렇죠. 뭐 이런 예. 개념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좀 주체적이지 못한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노동자들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또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사실 근로가 아니라 네. 노동이 더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치 중립적인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제가 근로자의 날 관련 제정법을 이제 노동자의 날 내지는 노동절 관련 제정법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근로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법안 발의한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께 이제 챌린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맞다. 왜 가치 중립적인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굳이 근로란 말을 쓰냐. 네.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써왔던 말이니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노동과 근로가 좀 우리가 듣기에도 의미가 살짝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죠? 다르게는 느껴지는데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노동절 명칭만 바꾸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 근로자 대신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뀌면 참 그렇죠. 좋겠네요, 네, 명칭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은 정부에서 뭐 세금 낼 때도 근로소득세, 어. 그렇죠. 학교에서 장학금 줄 때도 근로장학금 뭐 이런 거 그러네요. 그런 명칭들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헌법을 먼저 네. 개헌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네. 노동이란 단어를 많은 분들께서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단어를 바꾼다는 게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그렇죠. 바꿔서 국민학교 다니셨죠?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국회에서 소확행위원회, 네. 소확행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시던데 네. 우리 권진영 씨 소확행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 네, 술술 요즘 나오네요.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소확행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미 우리가 제도화돼 있고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소하지만 그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네네. 것들 좀 찾아내자. 그래서 뭐 통감자에서 그 통신비 자동 감면 이런 거는 어르신들 네.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씩 네네. 그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개방 화장실. 네. 특히나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럴 때는 예. 빨리 우리가 예.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바깥에 다니면은 가보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물 같은 데 가보면은. 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에는 예산을 좀 지원해주고 예. 그래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의원님의 또 소확행은 뭘까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요. 네. 지금은
영화 보면서 멍 때리기. 멍 때리기 괜찮죠. 그렇죠. 네. 워낙 머릿속이 평소에 복잡하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잠시 영화 볼 시간이라도 네네. 멍 때리고 싶으신 건데. 저희 아들이 영화 관련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선정을 해서 오늘 엄마의 릴렉스를 도와줄 영화입니다 하고 딱 준비해주고 와. 이제 방에 이제 어둡게 해주고 탁 하면 저는 이제 소파에 이제 저를 딱 이제 누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리를 올려주고. 최고의 세상에. 오.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제가 의원님 과거를 좀 추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그럼 퀴즈로 내볼 테니까 두 네. 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수진 의원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지루해질 즈음 손을 번쩍 들고 땡땡땡을 했다. 이 과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성대모사를 했다? 네, 성대모사. 호이님은? 저는 땡땡이를 쳤다. 아니 보통 수업 시간 땡땡이니까. 땡땡이라는 말이 실제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네. 네. 등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요? 땡땡이가. 네.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피해서 네. 남의 눈을 속인다 뭐 이런 그게 뜻이 있거든요. 땡땡이 그런 친다. 땡땡이 네. 친다. 아. 그러면 의원님이 직접 공개를 해주시죠. 여기 자, 답이 없어요? 네. 이수진 의원님은 수업이 지루해질 때쯤이면 쯤이면? 이것을 했다. 제가 땡땡이를 치기도 했습니다. 영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지루해질 즈음에 선생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노래 해봐요. 네. 무슨 노래를 우와, 하셨습니까? 대단하시다. 그러고요. 뭐 노래는 여러 노래를 그러니까 다 한 소절만 좀 불러주세요. 해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뭐 이런 거. 잘하신다. 공기가 많이 섞이면서 잘해. 저는 왠지 와. 손 들고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뭐 이런 거 나갈 줄 알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갑자기.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그거 하려다가요. 네네. 그걸 해도 될까? 그냥 오락부장 느낌으로. 네. 오락부장 지금도 있나요? 뭐 저도 그게- 오락부장이었는데. 그 옛날 네. 말 아닌가요? 네네. 지금도 하나요? 근데 뭐 오락? 명시적으로 이분이 얼굴만 하기보다는 좀 젊지요. 나름 또 연식이 있으세요. 예. 네. 그때 제가 그런 역할, 오락부장 오락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락부장. 세상에. 네, 그러셨구나.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딴 거 보다가 지금 인생 책방으로 지금 채널 돌리는 소리가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오셨네. 어서 네. 들어오세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아주 주목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오늘도 혹시 방송하다가 좀 지루하다 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바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과 함께할 인생책은 땅에 기대어서 땅이 전부인 채로 살아가는 어떤 농민, 왕릉 일가의 이야기를 다룬 너무나 유명한 소설, 네,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입니다. 네,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번에 처음 읽어봤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네. 네. 이 펄벅 작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네. 같은데요. 이 펄벅은 중국과 참 인연이 깊은 작가입니다. 네. 1892년생인데 이 장로의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서 중국으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기 전에 중국어부터 배우게 됩니다. 중국어를 더 잘했겠네요. 이 부모가 예. 그 보통은 이제 선교사 마을에 가서 정착을 하기 마련인데 네. 우린 그러기 싫다. 우린 중국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사는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펄벅은 자신이 처음에는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중국 문화에 친숙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남편이 난징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네. 펄벅 역시 난징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큰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딸이 또 안타깝게도 지적 장애를 가져서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펄벅은 자신이 작가가 되게 한 어떤 동력 중에 실은 이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키웠던 경험들이 네. 이 왕릉의 첫째 딸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펄벅의 돼지는 1931년에 출간이 되는데요. 네. 미국에서 무려 2년여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1932년에는 필리처상을 받기도 했고 1938년에는 펄벅이
노벨 문학상까지 와, 수상을 심지어 하게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책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지는 왕룽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농부가 네. 대지주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네. 한 사람의 일을 다뤘지만 실은 여기에 그야말로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아주 원대한 작품. 의원님은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된 거예요? 사실 조금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때쯤 봤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약간 어른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다가 네. 그걸 보면서 아 어른들의 삶 그리고 그 중국인의 삶 그리고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 예, 어머니의 삶과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좀 어렵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 이게 앞으로 내가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대지에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 예, 인생책으로 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펄벅의 대지의 주인공 왕릉 일가를 따라서 책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빚어낸 왕릉 일가의 역사를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땅을 일구는 노동의 가치. 아, 여긴 정말 땅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더군요. 네.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 관심은 네. 뜨겁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배경이 네. 뭐 정확히는 소설에 언급이 되진 않지만 대략 청나라 말기에서 이제 신해 혁명에 이르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뭐 아편을 피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네. 나오고요. 네. 또 이 왕릉이 변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직도 변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촌스럽게 여기는 경향들이 예. 보입니다. 이런 걸 예. 보면 대략 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격변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뭔가 붙잡고 싶은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왕릉 같은 경우는 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변하더라도 땅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작품도 함께 그렇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땅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 저는 이 땅이 사실은 사람들 생존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사실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대중화돼 있는 시절이 아니고 그렇죠. 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만약에 풍년이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도 늘고 이제 네. 이러는 개념. 네. 그런데 흉년이 들면은 그것은 곧 삶이 끝나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땅이 지금 부동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생존의 예. 의미.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네. 진짜 여기서는 땀을 흘리는 거에 대한 보람을 땅이 주잖아요. 네네. 우리 저기 권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일할 때 어떤 거에서 보람이나 가치? 저야 뭐 웃겨야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신봉선 씨, 박나래 씨와 네. 그때 폭탄스라는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웃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너무 분장 과하게 하지 마. 니네 얼굴 다 독하니까.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짠 게 공개 코미디에서 딱 했을 때 관객들이 너무 크게 웃어주면 그 땀 흘리고 우리가 밤새 코너를 짰던 게 뭔가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의원님이 이제 노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생각도 지금은 또 많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다시 책을 읽으면서 참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밭을 갈고 식량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데 딱 먹을 만큼밖에는 못 벌잖아요.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사실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사실 양극화되어 있고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을과 을의 전쟁처럼 갈등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그런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사실 좀 약간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원님이 예전에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부장을 하셨던 네. 데서 그 끼를 좀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대학에 가서도 그래서 활동을 좀 특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연극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초중학교 때도 끼가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연극부를 만드신 거예요? 대학 가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 연극영화과 가신 거 아니고요? 네, 거기서 연극부를 만드셨대요. 네, 학교 가서 네. 대학 가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좀 반항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녀야 돼? 막 이제 이런 거. 네. 네네. 그러다 이제 1학년 때 우연히 학교 축제 때 네. 그 이제 아마 간호학과 특성상 그 사이코 드라마 뭐 이제 이런 네. 것처럼 아. 그 일렉트라라는 네네. 그 짧은 단막극을 올리게 됐는데 네. 이제 선배들이 저한테 네가 일렉트라 맡아봐. 그래서 오. 이제 뭐 아무것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외워가지고 네네. 한 30분짜리 단막극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선배님. 그래서 제가 네. 아 나에게는 이거야. 네, 나는 이 길로 가야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끝나고 나서 그 여름 방학 동안 친구들, 네. 네, 학부들한테 우리 연극부 만들자. 아. 아, 니네들도 불만 있지? 어. 응, 공부 재미없지? 사실 좀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여름 방학 때 연극부를 만들었어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중간중간 연극부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가을에 네. 공연을 올렸어요. 네. 공연을 한 편 올리고 나니까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뭔가 성취감 예. 이런 것들 느껴가지고 아 나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연극 배우가 되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연극에 이렇게 심취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간호학과의 전공을 결국은 살리신 거죠? 그렇죠. 그건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사실 이제 연극하면서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연극을 계속 저렇게 하시고 연극부까지 만드셨다고 해서 아이고 공부는 글르셨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연극부도 열심히 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 생활 또 이제 고학년이 되면 또 이제 국가고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이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고 이제 취업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를 밟게 되죠. 보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제가 주로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이제 애기 미숙아들 500g, 600g 예, 그런 아기들 그 생과 사를 이제 지켜보면서 많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있었죠. 가슴도 아프고 아기들이 이제 건강하게 태어날 때는 너무너무 기쁜데 보내야 될 때는 그 엄마들의 눈물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간호사 하면서. 네네. 우리가 모유수유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대지에서도 보면은 오란이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네. 근데 다 모유로 키우잖아요. 네. 아니 예전 여자분들은 뭐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병원을 가지만 예전에는 병원을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산파 정도가 와서 도와주고 그렇죠. 예. 뭐 자연스러운 일로 했었고 산파가 없어도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았다라는 얘기도 어르신들이 네. 가끔 하긴 하셨거든. 또 모유수유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고 네. 그리고 올바른 수유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도 네네.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모유수유를 힘들어하는 산모들 막 울고 막 보채는 아기들 이걸 성공적으로 제가 도와줬을 때 또 거기서 느끼는 희열감, 성취감. 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도와드렸구나. 네. 예, 아무래도 그런 거를 해서 그런지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 오란이 정말 잘하고 있어. 훌륭하구나. 또 이렇게. 그 흘기비 전엔 왕릉일가의 역사 두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돼지를 닮은 오란의 삶. 진짜 그 오란은 희생만 하다가 자기 목숨 못 챙기고 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예. 이 돼지의 주인공은 네. 뭐 명시적으로는 왕릉인데 네. 저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오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란. 예. 이 오란 없이는 이 돼지라는 작품이 결코 설명되지 못해요. 이 오란은 사실은 삶 자체가 너무나 기구했는데 한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네.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서 딸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왕릉과 결혼하게 된 것도 왕릉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변의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부잣집에 종이 있는데 저 사람과 맺어지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름아름 정말 오라는 또 팔려오듯이 예. 실은 왕릉에게 그렇죠.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네, 네. 예. 그러고 나서 쭉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아들들을 낳아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낳아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선물처럼 안겨줍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열심히 일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란 같은 경우 제일 짠했던 장면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른 도시에 이주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부잣집 사람들이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근데 오란은 부잣집 종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 부자 사람들이 어디에 금은보화를 숨기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챙겼는데 왕룽이 전부 그걸 갖고 진주 2개만 오란에게 갖게 합니다. 아, 그걸 왜 왕릉한테 다 주냐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 저도 부분이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그렇더라고요. 무조건을 되더라고요. 가져야지 오란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 왕룽이 네. 부자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네. 옌화라는 여자에게 주기 위해서 이 오란이 갖고 있던 진주 2개마저 빼앗습니다. 그 달랑 2개를. 네. 아우. 그래서 오란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뱃속에서 불이 치미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허위평론가가 실질적인 주인공을 오란이라고 본다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오란을 어떤 인물로 보세요? 저도 그 장면에선 눈물이 찡 하고 나더라고요. 오란은 아마 중국 그 시대의 중국의 전형적인 어머니, 여성이자 어머니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란이 자랑스러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황부잣집이죠. 네. 거기에 팔려가서 또 못생겼다라고 해서 부엌대기처럼 이제 그 종으로 부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예, 서럽게 살죠.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아서 예. 그 아들을 멋지게 꾸며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정월 대보름인가요? 해가 이제 아이를 예쁘게 치장을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부잣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병 같은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황부잣집 마나님한테 아이를 보여주러 갑니다. 네, 네. 당당하게 가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왔다. 내가 먹고 살만한 사람이다 이제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잣집 그 며느리네 아이보다도 우리 애가 더 이쁘다. 네, 그 아이는 새 옷을 못 입었는데 내 아들은 예. 이렇게 새 옷을 입혀서 인사를 시켰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라는 자신이 갖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예, 구박만 받았던 그 삶에 있어서 네. 왕룽보다도 사실은 오란이라는 네. 이 여성이 그렇죠. 사실은 그 왕룽 일가의 삶을 만들어줬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오란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네. 예, 당당했던 그 순간이 시절이 있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빛나는 순간이었. 네.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간호사 얘기까지는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노동운동가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 변신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 3교대 근무하고 뭐 시간에 근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바쁠 때는 식사도 못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뭐 트랜스퍼라고 그래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가기도 네. 하고 그럼 또 새롭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제가 그 병원 다닐 즈음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없었어요. 예, 분만 휴가도 2달밖에는 안 됐어요.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되게 힘들게 아이를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그만둬야 되나, 언제 그만둬야 되나,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조직 문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개방적이거나 이렇게 수평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병원이.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합리한 제도나 이제 문화에 대한 불만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제 그 모든 걸 저는 이제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옳은 소리를 했을 때 비판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아 내가 좀 참을 걸 원래 이렇게 다들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을까 혼자 후회하거나 이제 이랬는데 어느 순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예. 노동조합에 이제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단체 협약을 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게 이게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였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노동법이 있는 것도 사실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읽다 보니까
관리자가 했던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박이었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예.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예.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구나. 네. 그래서 이게 아니다. 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 잘못된 걸 바꿔야 되고 부족한 인력은 채워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겠다. 사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계기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노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노동자 활동하면서 이제 처우라든지 인력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위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만 개선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의료라는 거는 네.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보건의료 제도라든지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단체에 가서 정책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병원 노동자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또 깨달음을 또 파업도 하고 갈등도 겪고 이러면서 사실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한국노총 전국 의료산업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노총이라는 예. 그 조직의 70년 역사 속에 최초의 여성 3개월 위원장이 되는 거죠. 저는 한국 노총 설립 70년 역사 최초로 여성 산업별 연맹 위원장이 오신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이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고 네. 가깝게 또 아주 평범하게 느껴지는 정말 미소천사신데 오락부장 출신이어서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러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더 이렇게 와닿고 설득되고 막. 근데 의원님 근데 거기에서 정치로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정치 활동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한국노총이 2011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이 되면서 그때 이제 한국노총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요. 이제 조직으로 다. 입당도 하고 그 당원으로서 활동을 좀 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긴가민가 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강령에 그 조합원들의 예. 뭐 이제 경제적, 뭐 정치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라라고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치적 활동을 하라고 돼 있네. 어. 그래서 처음 시작은 노동조합 활동이 정치 활동과 다르지 않다. 예.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당사자 정치를 해야겠구나. 왜 늘 우리가 부탁만 할까? 정치인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계속 기다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약간 아니지. 우리가 직접 나서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굳이 정치인들이 많이 배우고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공하고 그쪽 영역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만 하는 건 아니다. 네, 네. 결국은 생활에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 그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면 오히려 훨씬 더 그 법이라든지 제도가 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노총에 계셨으니까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치로서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그렇죠. 정치인이 되실 자격이 당연히 있으신 거고요. 자, 회기 비전의 왕릉 일가의 역사 마지막 보겠습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돌아간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붙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기에 떠나서도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뭐 왕릉 일가에게 바로 땅은 그러한 네. 곳이기도 한데요. 네. 왕릉이 이런 말을 해요. 102쪽에 나오는 네. 것인데 그들은 나한테서 땅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 내 육체의 노동과 내 정성을 쏟은 밭의 결실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테지. 네. 그러나 만일 내가 은화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빼앗아갔겠지. 만일 내가 그 돈으로 무엇을 사두었더라면 그것도 모두 사람들이 빼앗아갔을 거야. 난 아직도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은 내 것이야. 여기에서 왕릉이 어떻게 땅을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데 네.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땅, 나는 여기에 정착해서 계속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요. 네. 또 왕릉이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거든요. 예. 근데 뭐 특별히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릉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네. 이걸 보면 왕릉은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에는 결국 우리는 죽은 다음에 땅에 묻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말은 사실상 인간의 어떤 생로병사, 순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롱한테는 자식보다도 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은 땅을 일구는 어떤 노동력으로서의 자식에 대한 또 사랑이 또 컸던 거기 때문에 네. 아들은- 아들들한테 절대 땅 예. 팔지 마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심장하죠. 아들들이 예 아버지 땅은 절대 팔지 않을게요라고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심전심이 통하는. 왕롱한테 보면은 땅은 생명이고 땅은 모든 것이었어요. 의원님한테 그런 어떤 땅 같은 존재 그런 거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땅 같은 존재, 네. 행복? 행복. 행복. 네.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제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 위해서 그래서 보람이 있었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 다들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땅이라는 거는 그 왕릉이나 오란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다 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노동자들한테 아주 보편적인 행복을 좀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노동자 활동하면서도 계속 이 행복이란 화두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국민 행복 지수가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오마이뉴스 오연호 기자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네. 책을 덴마크를 3년 동안 방문해서 쓴 책을 보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평등이라는 이 화두,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뭐 학벌이 어떻게 되고 뭐 재산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 결국 그런 것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땅이 농부들에게 오란과 왕릉에게 줬던 그 행복감, 네. 이제 그런 행복, 저에게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뭐 직장인을만 포함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뛰고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 이게 정말 저에게는 오란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권진영 씨는 의원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캐치를 하셨나요?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 의원님 궁금한 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세요. 네네. 초선 의원으로 1년을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직접 발로 뛰어본 활동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 11시, 12시에 들어가는 아이고, 세월이 예. 10개월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서 좋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에 할래 말래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안들이 통과되면은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사실 초선 의원들이 법안 통과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나름대로 성과들을 많이 냈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무상 네. 지원 법 통과시켰어요. 오, 네. 진짜 잘하셨어요. 네. 저 뉴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 우리 여성 청소년들의 그 신체적인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보호해준다. 예, 예. 그리고 여성성을. 네, 그리고 생리용품을 보건위생용품이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생리용품은 생리용품이지 왜 그게 보건위생용품인가? 마스크도 보건위생용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확한 호칭을 부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진정한 성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미만 퇴직자들한테도 네. 퇴직금을 좀 지급해야 된다. 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돈이 드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정도는 조금 통과시켜주자 이제 이런 것들을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상임위 특성상 네, 네. 갈등이 좀 많습니다.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네. 저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소확행 아까 위원회 간사라고 하셨는데 필확행. 예, 정말 필요하고 네네. 확실한 행복을 잡아주시는 의원님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권진혁 씨 오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어땠습니까? 지루해지만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손 들고 노래하시고 할 말 다 하셨던 예. 것처럼 예. 지금도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손 들고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극 무대에 한번 올라가시면 네네.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꿈도 펼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정말. 예. 왜 뭐 드라마 슬기로운 땡땡 생활에서도 그 의사들이 네. 따로 밴드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회 내에서도 국회도 가능할 것 정당에 같아요. 상관없이 맞습니다. 하고 싶으면 모이세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연극반 좋잖아요. 하나 만드세요. 네. 국회에서. 연출도 하시고. 예, 좋습니다. 예. 네, 저희 어머, 찬조 갑자기. 출연에 또 정말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야겠네요. 네. 평론가 이 대지라는 책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 책은 뭐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요. 퓰리처상도 받은 뭐 그야말로 세계 명작이죠. 그런데 세계 명작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안 됩니다. 예, 오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네, 이 비판적 독법이 필요한데요. 네. 여기에 나오는 당시의 이 중국의 문화들, 저는 여기에선 이제 폐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여자들의 발을 묶는 전족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왕릉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무자비하게 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막는 오란을 폭행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엄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지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점을 본받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자. 읽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수진 의원님 뵙고 참 좋은 이미지의 정치인이고 말하는 것도 참 정감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저희가 꼭 드리거든요. 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저는 진짜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밝게 웃고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치인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망하실 때도 많고 저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꾸짖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함께 손 잡아 주시고 변화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진짜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세상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열심히 시민들에 대한 관심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우리 이수진 의원님과 함께한 인생 책방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을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최근 미술관과 영화관, 클래식 연주회장을 찾아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대중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예술.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예술 소비를 할까요? 저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전인수 교수는
예술을 향유가 아닌 소비와 마케팅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예술을 위한 마케팅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예술인과 예술기관, 기업과 소비자 등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예술 생태계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부터 지속 가능한 예술 마케팅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예술 마케팅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정치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 사후에 발간된 유고집 폭력의 고고학을 최근 새롭게 정리해 소개한 책입니다. 1970년대 당시를 풍미하던 마르크스주의 인류학을 극복하고 새롭게 내보인 원시 사회에 대한 저자의 연구물을 정리한 책인데요. 반생산 경제, 계몽의 회귀, 원시 경제 등 서구의 전통적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을 담은 저자의 원시 사회 개념은 1970년대 프랑스 지식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점차 소수의 개인과 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권력과 부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폭력의 고고학 책을 추천합니다. 살아가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도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인데요. 잘 준비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한 분쟁 때문에 가족 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기도 하죠. 상속법 전문가 강병훈 변호사가 20년이 넘는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용어부터 상속 순위와 상속 대상 등과 같이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할 부분들을 52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속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상속은 처음입니다.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모임이 많아지면서 몸은 아날로그 세상에 있지만 우리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획도서를 소개합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2019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야기한 메타버스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과 우주를 뜻하는 벌스의 합성어입니다. 온라인 게임, SNS, 플랫폼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메타버스와 디지털 지구는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책 메타버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한 책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의 영역, 대중의 일상, 교육 등 인류 문화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혁명의 주체가 관료나 자본이 아닌 대중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8명의 학자가 낸 책입니다. 이들은 기술혁명이 불러온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서드라이프에 주목하며 서드라이프의 개념부터 예술과 미디어의 변화, 문화 연구와 문화 정치의 방향, 그리고 디스토피아적 미래까지 다양한 주제를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안을 제시하는 책, 서드라이프입니다. 다음은 혜성처럼 등장해 오늘날 IT 산업을 뜨겁게 달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책, 스노우 크래시입니다. 근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뜻하는 사이버펑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설 스노우 크래시는 메타버스가 만들어낸 가상 공간이 현실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정보 독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범죄와 음모를 다룬 가상 소설입니다. 소설이 그리고 있는 메타버스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 스노우 크래시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